자, 정신건강사회복지론 3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계속해서 2장의 정신장애 이해와 관련됐을 때 3절 정신장애의 관점을 볼 텐데 교재로는 51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그렇게 깊이 다루고 있지는 않아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해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그래서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서론 부분입니다. 정신장애의 원인을 찾으려는 시도는 물론 프로이트 이후 또는 그 이전에도 과학적이진 않지만, 그리고 물론 프로이트도 과학적이진 않았지만 끊임없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명쾌하게 밝혀질 만은 없다. 모른답니다. 모른다. 우리가 첨단과학 시대에 살고 있고 뇌과학이 발전했다고 생각을 해보면 도대체 정신장애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고 있을 것 같지만 아는 바가 굉장히 적고요. 대부분 모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질병을 다루고 있는 건데요. 질병 질환 그리고 만성화되면 장애. 우리가 원인을 알아야 그 원인에 대해서 치료해서 이제 회복이 가능할 텐데,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접근을 해서, 근데 원인을 도대체 뭔지 모르면 증상만 우리가 다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을 알게 되면 암이 걸렸다. 암의 원인을 정확히 안다면 그 원인을 치료하게 되면 근본적인 해결이 되겠지만 어떤 암에 대해서 우리가 원인을 몰라요. 그러면 그 암이 나타나고 있는 증상만 가지고 원인은 뭔지 모르겠으니까 치료 못하고 드러나는 증상만 접근해서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만 대증요법으로 진행할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정신장애가 그러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현재까지 거론되는 것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주로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인데, 이 말의 의미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모른답니다. 우리가 알면 생물학적으로 어떤 측면, 또는 심리학적으로 어떤 면, 사회학적으로 어떤 면, 이렇게 콕 집어서 이게 원인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치료하면 된다 라는 논리적인 접근이 가능할 텐데, 모르니까 이것도 있을 수 있고 이것도 있을 수 있고 이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요인을 복합적으로 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정확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그래서 여러 가지 관점으로 동영상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유튜브에 올려지는 거라서 이거 이제 여기에 또 포함시키면 저작권 위반됐다고 또 메시지 나올 텐데, 이제는 무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좀 지우더라도. 그리고 이게 여러분 다음 카페에는 이게 또 동영상이 첨부된 파워포인트 파일은 못 올라가요. 용량이 커져서.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파워포인트에는 그냥 캡처된 이렇게 그냥 회색 화면, 첫 화면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동영상을 몇 가지 보려고 합니다. 자, 마우스를 좀 바꾸고요. 자, 직접 스피커에서 마이크로 가는 거라서 음질은 조금 떨어질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책을 스키너의 심리상자 열기 즉 굉장히 재밌습니다. 한번 관심 있으면 보기 바라는데요. 지금 이 상황은 가짜 환자가 정신과적인 증상을 꾸며냈더니 다 정신질환 환자로 판정을 받았고요. 반대로 실제 환자들 이제 보냈는데 그들에게는 상당수가 가짜 환자라고 진단을 받은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1970년대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말하자면 뭐 실험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것이 70년대는 이랬고 이렇게 부정확했고 진단이 지금은 50년 정도 지났는데 훨씬 더 나아졌냐 하면 물론 나아졌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여전히 우리는 잘 모릅니다. 자, 한 두 가지 동영상을 더 볼 건데요. 취지는 모른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의 상황들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보는 이 화면에 나오는 사람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인데요. 연설을 하러 나왔는데 브레인 매핑, 그러니까 뇌의 지도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수십억 달러가 들어가는 그 연방 정부의 프로젝트를 지금 시작하면서 이것이 그냥 간단한 게 아니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브레인 매핑 프로젝트를 관련된 그 설명을 연설로 하는 과정인데 그 중에서 짤막한 부분인데요. American project, and that's what we're calling the Brain Initiative. As humans, we can identify galaxies light years away. American project, and that's what we're calling the Brain Initiative. The Brain Initiative. As humans, we can identify. 자, 아주 뭐 얌전하게 클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게 영어로 된 자막이어서 설명을 하자면 우리는 지금 we can identify 그 빛의 속도로 몇 광년 떨어져 있는 갤럭시들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이 뭐 몇 광년 떨어진 뭐 이렇게 천체에 대해서 막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거대한 멀리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어요. Galaxies light years away. We can study particles smaller than an atom. 자, 이게 뭐 잘 조정이 안 되는데요. American project, and that's what we're calling atom, but we still haven't. 자, 조금 전에 화면이 뭐였었냐면 그 언급이 뭐였었냐면 그 굉장히 작은 소립자들, 원자보다도 더 작은 소립자들, 파티클.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때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나 때는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제일 작은 입자다라고 배웠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서 원자보다도 더 적은 그 소립자들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눈에도 보이지 않는 원자보다도 더 작은, 그러니까 크게는 몇 광년 떨어진 갤럭시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고요. 잘 알고 있고, 또 작게는 그 원자보다도 더 작은 소립자들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we still haven't unlocked the mystery of the 3 pounds 요 다음에가 뭐 어떤 단어가 있었는데 3파운드 물질, 이건 뇌를 지금 비유하는 겁니다. 인간의 뇌가 3파운드 무게로 그렇게 3파운드 정도 되는, 이거 뭐 미국에서 쓰는 단위라 나도 정확히는 감이 안 오지만 하여간 그렇답니다. 뇌 무게인데요. 자, 3파운드밖에 안 되는 물질에 대해서 미스터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풀리지 않은 unlocked,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그러니까 우리가 뇌에 대해서 미스터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미스터리하다라는 단어를 언제 쓰냐 하면 굉장히 모를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상당히 알면 미스터리하다는 말 쓰지 않죠. 우리가 도무지 모를 때 우리가 그런 현상을 보고 미스터리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뇌가 그렇다는 겁니다. 현재 인류가 갖고 있는 뇌에 대한 지식은 미스터리할 만큼 알고 있는 게 거의 없어요. Unlock the mystery of the 3 pounds of matter that sits between our ears. Today, scientists possess the capability. 자, 이것은 뭐 더 이상 보지 않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에게 이 동영상을 함께 보는 이유는 우리가 첨단 과학 시대에 살고 있지만 뇌에 대해서, 뇌 기능에 대해서, 뇌 기능이 뭔가 어려움이 있어서 정신장애 발생했을 텐데 굉장히 모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몇 년 전에 뉴스 한 토막인데요. 이건 그냥 쭉 보겠습니다.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정신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아온 30대가 구속됐습니다. 완벽한 연기로 의사까지 속였고 지능지수도 낮은 척하면서 지냈습니다. KNN 황범 기자. 조현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30대 김모 씨가 병원 정신과를 찾았습니다. 적성검사를 신청하고는 유유히 사라집니다. 운전면허를 재취득하기 위해 병원을 찾은 김 씨는 사실 가짜 환자였습니다. 지난 2005년 신체 등급 1등급으로 현역 입영 대상 판정을 받은 김 씨는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조현병 환자 행세를 시작합니다. 2년 동안 정신병원에 다니며 완벽한 연기로 의사를 속였습니다. 김 씨는 또 실제 조현병 환자를 만나 관련 증상을 묻고 설문 답변과 그림까지 흉내내게 되었습니다. 정말 비정상적인 이 현실과 그 이상이 혼돈되는 이런 상태에서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하고 조현병에 맞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손발을 떨면서 이렇게 연기를 했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까지 속인 김 씨는 결국 허위 진단서로 5급 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병역을 면제받은 김 씨는 아무 문제 없이 일상생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면허 발급을 위해 병원을 찾았다가 53이던 지능지수가 114로 나오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역을 면제받은 김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의사를 속였다고 지금 앞에서 했죠. 아마 나는 정신과적인 증상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보다 더 잘 연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게 연기로 의사를 속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그 제정신으로 정신병원 들어가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말의 의미는 정확히 모른다는 말이죠. 우리는 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직 알지 못한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알고 있는 것에 비해서. 정신과와 관련된 정신장애와 관련된 내용에서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바탕을 가지고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교재로 넘어가서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물학적 관점, 뭐 심리학적 관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것은 명확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 인류가 알고 있는 수준 안에서의 얘기예요. 자, 일단 생물학적 관점을 보면 생물학적 관점에 의하면 정신장애란 개인의 생물학적 특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즉 정신장애는 신경학적 이상 또는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 뇌파나 호르몬의 이상 또는 유전적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의 좀 더 구체적인 의미는 사실 이거 하나하나 또 깊게 들어가자면 뭐 몇 시간씩 해야겠지만 자, 신경학적 이상이라는 것은 주로 뇌세포에 관련된 이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뇌세포의 어떤 기질적이거나 기질적인 이상이 발생을 해서 그래서 정신장애가 발생하는 거다라는 것의 의미고요. 이것도 이 안에서 뭐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 예를 들자면 도파민에 과다라거나 또는 과소라거나 도파민 말고도 뭐 굉장히 여러 가지의 신경 전달 물질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원인으로 가설로서 확실하지 않습니다. 가설로 다루고 있습니다. 또 뇌파나 호르몬 이상,
특정한 뇌파,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뇌파가 나타난다거나 또는 호르몬 이상이 나타난다거나 남성 호르몬 중에 하나인 테스토스테론이 과다하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지목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원인인지 결과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파민 과다. 지금 어떤 정신과 클라이언트, 정신장애 환자에게 도파민이 과다하게 나오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자, 그런데 도파민이 과다해서 그래서 정신장애가 발생을 했는지 아니면 정신장애가 발생을 했는데 그 정신장애 때문에 도파민이 과다하게 방출되는 건지. 그러니까 원인은 뭔가 제3의 원인이 있는데 정신장 이 원인 때문에 뭔지 모르는 원인 때문에 정신장애 발생을 했고 정신장애 발생하고 나니까 그 결과로서 원인이 여기 있고 그 결과로서 도파민 높아지는 것인지 그러니까 원인인지 결과인지는 명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상관관계는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정신장애라는 것과 도파민 과다라는 것이 동시에 관찰돼서 상관관계는 높지만 인과관계, 이것이 원인인지 결과인지는 명확하지 않은 것이 이 대부분의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생물학적 관점에서 여기 나오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정신적인 외상, 기질적인 외상, 그러니까 뇌 손상, 뭐 예를 들자면 교통사고로 머리가 다쳤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정신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도 물론 생물학적 관점이죠. 뇌가 어떤 기질적인 물리적인 손상으로 인해서 정신장애가 발생했다면 그것도 역시 생물학적 관점의 한 원인일 수 있겠습니다. 책에선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만. 자, 다음으로 심리학적 관점입니다. 심리학적 관점은 사실 여러분들이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관점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쉬운 편인데요. 심리학적 관점에 따르면 정신장애라는 것은 한 개인의 비정상적인 사고, 감정, 지각, 동기, 행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적응의 결과라고 이해합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부적응이죠. 한 개인은 목표가 달성되면 만족감과 자신감을 느끼지만 좌절되었을 때 상당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개인이 가진 심리적 부분과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심리적인 불안과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 이게 예쁘게 안 그어지는데 경험하게 되는 것,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항상 이렇죠.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다가오면 상당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부분 경험을 하다가 이제 이것이 정신질환으로 연결되지는 않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부정의 정도가 지나치면 이런 스트레스와 불안을 견디지 못하고 이것이 정신질환으로까지 이제 심화될 수 있는 것.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지만 어떤 개인은 그런 것의 의미입니다. 정하지 못했을 때, 지금 시험 기말고사의 상황에 정하지 못했을 때 과도하게 스트레스 받을 때 그것이 정신질환, 그리고 정신질환 중에 일부는 정신장애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심리학적 관점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행동주의론, 정신역동이론, 대인관계이론 등이 그 기초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정확히는 모릅니다. 다만 이런 관점으로 추정을 해볼 수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행동주의론에서 고전적 조건화가 공포증하고 연결되는 연구 결과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행동주의론이 발달했을 때부터 지금도 그렇고요. 고전적 조건화에서 공포증을 이렇게 바라보는 건데요. 지금 텔레비전이에요. 여기 지금 공포 영화를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이 영화를 보고 있어요. 공포스러운 영화를 보면서 공포를 느끼는 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 내가 그리려고 지금 노력하는 것은 고양이입니다. 물론 뭐 전혀 고양이 같지 않게 뭐 쥐같이 그려졌는데, 자, 고양이에요, 고양이. 공포 영화를 볼 때마다 그 옆에 고양이가 앉아 있었어요. 이게 지금 조건화입니다. 파블로프의 개, 그러니까 먹이를 먹을 때마다 종이 울렸을 때 그 종은 사실 중성 자극인데 먹이를 제공할 때마다 연합을 시켰더니, 이렇게 동시에 자극을 제공했더니 먹이 없이도 종만 울려도 먹이와 같은 반응을 하더라. 그게 파블로프의 개 실험에 대한 내용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공포스러운 영화를 보고 공포를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반응인데, 여기에 원래 중성 자극이었던 고양이가 그냥 우연히, 뭐 고양이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우연히 영화 볼 때마다 그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이 공포 영화 없이 고양이만 보더라도 공포를 느끼는 이런 상황을 고전적 조건화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왜 남들은 공포스러워하지 않은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해서 공포증이라는 과도한 불안을 느끼게 됐느냐에 대한 원인을 이렇게 고전적 조건화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행동주의 이론의 한 설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무슨 도파민이 어떻게 됐다느니, 뭐 뇌 손상이 어떠니, 유전이 어떠니, 그런 것하고 전혀 관련 없이, 그러니까 뇌의 생물학적 기능하고는 전혀 관련 없이 이러한 심리적인 측면으로 정신과적인 질환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설명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으로 사회학적 관점입니다. 사회학적 관점은 정신장애에 대해서 사회적 요소나 환경적 요소를 중심으로 이해하려는 접근을 말하는 건데요. 우리가 앞에서 그 사회통합을 다룰 때 리차드 윌킨슨의 그래프 봤었던 거 여러분 기억을, 선이 아니라 선이 있었고요. 여기 나라들이 이렇게 빨간 점으로 있었고, 여기가 경제적 불평등, 여기가 사회 문제, 그 중에 멘탈 일리스, 정신질환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죠. 그 사회의 소득 불평등, 빈곤과 부유층의 간격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회적 문제인 멘탈 일리스, 정신적 질환도 함께 증가하는 것. 그러니까 사회 어떤 뭐 심리적인 측면, 생물학적인 측면을 떠나서 사회 구조 때문에 정신장애가 발생한다인데요. 사실 사회 구조 자체가 정신장애를 발생시킨다라기보다는 정신적인 질환의 발생 가능성을 사회 구조가 더 높인다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른 요인이 하나도 없는데 사회적인 요인 때문에만 정신장애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지금 가능성이 있는 정신장애의 발생 가능성을 빈부격차라는 사회 구조가 더 높이고 있다는 것은 아주 명확한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우리가 앞에서 리차드 윌킨슨의 그래프를 봤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회 스트레스 이론의 측면에서 보자면 사회학자들은 정신장애가 다양한 생활 스트레스에서 기인한다고 보는데, 특히 열악한 사회적 계급이나 사회 경제적인 지위가 정신장애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른 정신장애 발생률의 차별성에 관한 연구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루어진 대표적인 접근, 리차드 윌킨슨의 연구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여기에 포함 예로 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사회학적 관점의 두 번째 관점인 낙인 이론인데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낙인 이론입니다. 사회가 사회적 반응 과정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개인을 창출한다고 보는 것.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신질환이 있다 없다를 타인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건데요. 사회 규범에 맞지 않게 행동한 사람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낙인을 찍어서 그래서 정신질환 이렇게 만든다는 건데, 사실 이 내용과 세 번째는 이어진 내용입니다. 생활 문제 이론은 정신장애란 인간의 행동에 대한 사회에서의 반응에 의해서 규정되어지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정신장애는 질병이라기보다는 타인과 함께 생활하는 사회에서 타인에게 보여지는 생활에서의 문제라고 보는 관점인데, 자, 예를 들어보면 동성애에 대한 시각을 앞에
내용과 그러니까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정신질환이 결정되고 결정되지 않고의 문제인데 전형적으로 동성애가 그렇습니다. 자, 이 내용은 뭐 누군가가 잘 만들어준 파워포인트가 있어서 그걸 지금 가져왔는데요. 동성애에 대한 시각은 매우 극단적으로 다른 입장은 잘 보이고 있는데 그리스와 로마 시대 그 동성애가 광범위하게 허용됐고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설학자인 소크라테스가 남자 아동을 성적으로 그것도 아동을 선호했다는 기록은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남자 동성뿐만이 아닌 남자 아동을 성적으로 관여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또한 그 이제 동남아시아에 있는 그 섬 수마트라 섬의 바탁 쪽이라는 이제 문화인류학자가 방문해서 연구한 결과인데요. 혼전의 남성과의 성관계가 성인이 되기 위한 통과 의례로서 자리 잡고 있다고 연구되어졌습니다. 대부분의 부족 사회에서 성인이 될 때 그것은 꼭 20살은 아닐 수 있어요. 부족마다 좀 다를 수 있겠는데 성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통과 의례를 그 이제 뭐 이렇게 뭐 축제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남자는 성인이 되기 위해서 혼전 남성의 성관계를 성인들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시되는 안 하면 이상하는 그런 문화를 가진 부족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동성애를 정신장애를 보는 강력한 사회통념이 우리나라에 지금도 남아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1996년도에 새 헌법을 채택하면서 동성애자의 권리를 헌법으로 물론 동성애자만 허용한 그 헌법에 보장한 건 아니었어요.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흑백 차별이 심했던 나라였었던 건데 그 이제 흑백 차별 철폐하면서 모든 여러 가지 차별들을 인종차별뿐만이 아닌 모든 차별들을 우리는 그 이제 허용하지 않겠다. 거기에 동성애자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신질환을 보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이 화면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이번 과목에서 기억할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다. 1973년도에 미국 정신의학협회에서는 DSM 2판에서 지금 5판까지 나와 있는데요. 동성애를 정신장애 목록에서 삭제했습니다. 오늘따라 이렇게 줄이 예쁘게 안 그어지는데요. 자, DSM 5가 현재 가장 최근 버전인데 정신과 의사들이 정신질환을 진단할 때 가장 기본으로 삼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한 1000페이지 된 책인데요. 73년도 이전에는 동성애라는 게 정신장애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신분열, 우울증 쭉 목록에 동성애, 이거 정신장애. 그런데 73년도 있던 건 뺐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없었다면 이거 아직 미처 안 들어갔네. 이거 포함시켜야 되는데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원래 있었던 건데 73년도에 그러니까 이게 한 몇 년쯤 전인가요? 거의 한 50년 가까이 전인데 50년은 채 안 되고 미국 정신의학협회에서 원래 있던 걸 삭제했어요. 그 말은 이건 정신장애 아니다. 직전까지는 정신장애라고 정신과 의사들이 진단 내리다가 이건 아니다. 이건 보통의 범죄에 속하는 거다. 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정신건강의 관점에선 지금 이런 변화가 이미 오래전에 있었다는 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성소수자에 대해서 저건 정신병이라고 바라보는 강력한 사회 통념이 남아있는데요. 50년 가까이 전에 이미 목록에서 빠졌습니다. 아래 내용은 보지 않겠습니다.
자, 동성애 관련돼서 현재 상황을 최근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동성 남성 여성이 결혼하겠다라고 해서 혼인 신고를 했을 때 법적인 부부가 될 수 있겠는가? 추세를 보면 미국의 연방 대법원이 2015년도에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결정을 내렸고요. 이게 정신질환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아주 명확한 지금 법적 조치죠. 그리고 미국이 처음이 아니고 상당히 늦은 편인데 동성 결혼을 허용한 21번째 국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국가들이 동성 결혼을 허용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서유럽의 대부분, 그리고 미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남미의 일부 국가들이 소위 말하는 선진국에 해당하는 나라는 사실 거의 대부분이, 여기 몇몇 나라는 빠지긴 합니다만 많은 나라들이 동성 결혼을 합법적인 법적인 결혼을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이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합법적으로 민법상의 부부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죠. 자, 우리가 이걸 왜 지금 다루고 있냐면 정신장애의 원인을 사회학적 관점으로 바라볼 때 이건 그 사회, 그 시대의 특정 사회가 이 사람들이 정신장애인 거야 라고 낙인 찍는 순간 그래서 정신장애가 되는 것. 이걸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기존에 바라보고 있는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 통념에 비판할 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통합적 관점을 필요로 하는 건데요. 정신장애가 모든 원인의 통합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그리고 이렇게 통합적 관점이 필요한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생물학, 정확하게 심리학, 이러면 훨씬 더 명확할 텐데 잘 모르니까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다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관점으로서 앞서 살펴볼 생물, 심리, 사회학적 관점을 모두 포괄해서 어느 하나도 소홀히하지 않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자폐성 장애, 우리나라의 법적 장애로는 자폐성 장애는 정신장애에 포함되진 않지만 사실 내용을 보자면 정신장애에 포함시켜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장애인데요. 자, 이 내용을 지금 설명하긴 시간 관계상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가 사회적 관점에서 시대에 따라서 이 자폐성 장애의 원인, 우리가 지금 정신장애 관점에서 원인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 자폐성 장애의 원인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통상 70년대 이전에는 자폐성 장애의 원인을 사회적 관점으로 바라봤어요. 이 자폐성 장애 아동이, 그러니까 자폐는 스스로 자자의 다들 패자입니다.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잘 하지 않는 걸 전형적인 특징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모가 아이를 냉담하게 키워서, 그러니까 부모가 이렇게 따뜻하게 정을 주지도 않고 웃어주지도 않고 그렇게 냉담하게 키워서 이 아이가 타인과의 교류를 배울 기회가 없었다. 양육 과정에서. 그래서 이 아이가 자폐성 장애라는 장애, 타인과 대화도 잘 안 하고 혼자만의 세계에 빠지고 이런 장애가 발생했다라고 봤습니다. 부모의 양육 태도가 원인, 결과라고 봤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바라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 자폐성 장애의 원인을 연구하는 것의 주류는 생물학적 관점이에요. 주로 이 아동의 선천적인 유전자 구조 또는 기질적인 뇌의 원인, 이런 것들의 연구를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냉담한 양육 태도를 보이는 건 굉장히 실제로 많이 관찰돼요. 그런데 이 아동의 자폐성 장애라는 원인 때문에 부모의 양육 태도가 냉담해졌다는 결과를 바라봅니다. 지금 결과라고 쓰고 있고요. 여기는 원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제3의 원인 때문에 그것이 유전자의 문제이던 뭐의 문제이던 그래서 자폐성 아동이 발생을 했는데, 자폐성 아동의 특징,
타인과 교류를 잘하지 않습니다. 지금 부모하고도 뭐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요. 아이 컨택도 안 되고 뭐 아이가 웃어주지도 않고, 그래서 부모라고 하더라도 이런 자폐성 장애를 가진 아동을 키우다 보면 아무래도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보통의 아들만큼 피드백이 없으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망해서 낙담해서 이 아이에 대해서 잘 반응을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아무리 반응을 보여도 이제 지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보기엔 냉담한 엄마 아빠처럼 보이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70년대 이전에는 여기가 냉담하게 키워서 아이가 자폐성 장애가 됐다, 자폐의 원인으로 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생물학적인 원인 때문에 자폐가 됐고, 자폐 아동이라는 상황 때문에 엄마가 실망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냉담한 양육 태도를 보이게 됐다라고 이걸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따라서 원인 결과를 다르게 바라보고 있는 셈이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정신장애의 관점, 왜 정신장애가 발생하는가? 기본적으로는 모른다가 현재의 우리가 인류의 과학의 수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동시에 모색해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재 입장입니다. 자, 마지막 화면인데요. 자, 이런 입장을 좀 더 구체화한 것이 스트레스 취약성 이론인데, 정신장애는 생물학, 심리학, 사회학적 측면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유발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어떤 사람은 가능성이 높아요. 정신장애 발생 가능성이 유전자에 의해서 그럴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능성이 높은데 이 사람이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평소에는 스트레스 적게 받다가, 그리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대처 능력이 낮아요. 어떤 사람은 대처 능력이 높은데, 자,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서 지금 유전적으로도 가능성이 높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환경에 처했고 개인으로서 대처 능력도 약하고, 이러면 정신장애 발생한다 라는 것,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함께 취약한 영역들이 발생을 했을 때, 그럴 때 정신장애 발생하는 것, 어느 하나만이 아니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현재 일반적인 통합적 관점의 대표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